네. 관리자가 하는 과정적 기능에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기획이라는 것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설정하는 것이 기획이라면, 우리가 8장에서 이제 통제 부분을 볼 텐데요. 통제라는 것은 우리가 기획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는 기획한 업무를 우리가 달성했는가 측정을 해서 기획과 측정한 것에 편차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 과정 중에서도 기획 과정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획 과정에 설정한 것을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 측정해서 편차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라고 하기 때문에 기획과 통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 기능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제가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 통제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을 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사회가 조직을 둘러싼 환경 또는 사회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통제는 불가피한 거죠. 여러분들 기획도 변화가 있으면 기획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획이 바뀌면 통제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통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표의 불일치가 클수록, 여러분들 조직에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예, 이 불일치가 크다면은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행동할 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행동을 조직에 맞도록 우리가 이 목표가 차이가 클수록 행동을 조직에 맞게끔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통제는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직에 맞는 행동, 즉 조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밖에도 우리가 더 추가해 주자면, 조직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규모가 클수록 필요성은 증대됩니다. 여러분들 규모라는 것이 구성원 수를 얘기하는데, 소규모 조직에서 대규모 조직으로 조직의 규모가 커졌다. 우리가 일하는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해야 되는 필요성은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의 필요성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 밖에도 더 추가하자면 권한과 책임, 권한 위임이 증대될수록, 즉 분권화가 증대될수록, 여러분들 권한 위임 분권화라고 하는 것이 위에 사람이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아래 사람이나 우리 하위 부서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권한임과 분권화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상위자는 위임했다고 그래서 모든 책임이 그 최종 책임까지 위임되는 게 아니죠. 위임한 사람은 그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통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임과 분권화가 증대될수록 통제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 밖에도 우리가 조직 안에서 조직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즉 비용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제는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던가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통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의 필요성,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네, 통제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통제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 과정이라는 것은 학자마다 다 똑같이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과정은 어떤 사람은 3단계, 어떤 사람은 4단계, 어떤 사람은 5단계, 단계 수는 다 다르더라도 우리가 앞뒤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는 3단계 과정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통제 과정에서 첫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통제해야 되는, 도달해야 되는 표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단계가 간호표준 그래도 되고, 우리가 간호기준이라 해도 되고, 뭐 업무표준이라 그래도 되고요. 간호수준이라 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간호표준이 있어야 돼. 표준이 없다면 통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간호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과도 관련돼 있고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수준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활동과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준이 있어야지 통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에서는 첫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표준 설정하는 거는 기획과도 관계 있고 통제와도 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통제에 있어서는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표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지금 현재 하는 업무라던가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라던가 성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 표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측정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우리가 간호 표준하고 측정한 거하고 비교했더니 우리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 편차에 대해서 수정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수정 조치. 그래서 3단계로 설명할 때는 우리가 통제를 위한 첫 단계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수준, 표준을 설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동이나 성과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 측정을 해서 표준과 비교하는 거다. 그 다음에 편차가 있을 때는 수정 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정 조치한다. 이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통제 과정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표준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 설정할 때 우리가 통제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제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상적 표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할 때 우리가 어떤 지침이 있는가 이런 얘기죠. 우리가 표준 설정할 때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지침은 효과적인 통제를 하도록끔 표준이 설정되기 위한 지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첫 번째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보적인 수준에 설정한다 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취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비현실적으로 설정을 했다.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성취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책임 소재가 명백하도록 표준을 설정해야 될 거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수량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 측정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양적으로,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표준을 설정해야 될 거고, 과거의 실적을 참고해서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있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되고, 그 밖에도 이 표준 설정할 때 주의점이 우리가 조직 상황에 맞게끔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형태로 우리가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설정은 우리가 효과적인 통제가 되도록끔 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지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한 표준 설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옳게 설명했는지 틀리게 설명했는지 알아볼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표준에 지금 현재 도달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측정을 하려면은 자료 수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료라는 것을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료는 수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직접 수집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대상자로부터 직접,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록지 같은 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록지나 보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직접 수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간호사의 행동을 관찰한다던가, 환자를 직접 관찰한다던가, 환경을 직접 관찰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직접 방법은 우리 시간은 좀 들지만 정확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간접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록지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게 간접 방법이에요. 쉽게 수집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한지 그런지는 우리가 정확도는 얘보다는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 뭐를 예측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자료 수집할 때 그러면 직접 자료가 좋으냐 간접 자료가 좋으냐 어느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호사의 투약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측정해 보려고 한다. 이런 거는 간호사의 투약 행위가 적절히 잘 이루어지는지 관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접 측정법이 좋은데, 만약에 병원 감염률을 조사해 보려고 그런다. 우리가 그 환자 중에서 몇 명이 병원 감염이 있었는가 이런 걸 조사한다면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없겠죠. 그런 거는 차트, 우리 기록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는 우리 여러 가지 자료를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뭐 환자의 병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는 입원해 있을 때보다는 입원하고 나서 다시 외려왔을 때 이럴 때 조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솔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 비교 단계에서는 측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 우리가 어떤 걸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적합할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들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거다는 거고요. 그러면 자료를 수집해서 측정을 했으면은 표준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비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편차에 대해서 수정 조치를 하는 거예요. 교정 조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과정은 요 3단계 우리 순서 묻는 거 많이 나오고요. 특히 문제가 많이 다뤄지는 게 이 부분일 거예요. 그죠?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이 일단 제일 첫 단계에서 잘 설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늘 염두를 해 두셔야 돼. 예. 그 다음에 거의 참고 그래서 통제과정 수행 시의 주의점 해서 나왔죠. 그 옆에다가 역기능 이렇게 쓰세요. 우리 통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관리 활동인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던가 부적절하게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기능으로는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냐면 우리가 너무 관료적인 행동, 예, 형식적인 행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단점. 여러분들 통제 위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너무 업무 행동이 관리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역기능으로는 그 관리자가 통제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최후에는 불확실한 자료, 예, 또는 우리가 그 자료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는 꼭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통제가 된다던가 통제가 부적절하게 활용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통제 기법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통제 기법. 여러분들 이제 통제 기법. 여러분들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는 조직에서 사용되는 재무도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고 서비스의 질도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사람 자체도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통제 기법은 우리가 통제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뭘 대상으로 통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적 통제가 있고요. 재무적 통제 기법이 있고 이건 재무에 초점을 두고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재무적 통제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을 검토함으로써 통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 관리 활동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에 대해서 검토, 즉 감사 제도, 관리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통제하는 기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사람의 초점을 두고 통제하는 방법을 인적 자원 회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적 자원 회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무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관리를 검토할 수도 있고 사람의 초점을 두고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재무적 통제 기법에 속하는 게 뭐냐? 우리가 재무적 통제 기법에 속하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 여러분들 비용 효과 분석이 결국은 효율성 평가인 거죠. 그죠? 그래서 비용과 들어가는 비용과 나온 효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그 재무가 즉 비용이 낭비됐는가 그렇지 않는가 분석함으로써 통제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도 우리가 재무에 초점을 두고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제 기법은 우리가 재무적 관리감사제도, 뭐 인적자원회계, 예, 이 관리감사제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관리의 목적은 결국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에 초점을 두고 검토함으로써 통제하는 방법이 관리감사제도인데
우리가 질 관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 관리. 얼마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또는 서비스의 질을 더 향상하도록 통제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인적 자원 회계에 들어가는 방법은 사람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인적 자원 관리에서 다뤘던 직원 훈육이라던가, 여러분들 직원 훈육이라는 것이 조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조직 생활에 맞게끔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원 훈육이라던가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이죠. 이 직원 훈육은. 그 다음에 인사 고과라고도 하고, 또는 직무 성적 평가라고 그러죠. 직무 성적 평가라고 그래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에 대한 성적을 평가해서 업무 능력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업무 능력을 더 향상하도록 통제하는 방법 등등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적 자원 회계,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다뤘냐면 인적 자원 회계는 사람의 초점을 두고 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사 관리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다시 한번 소개되지 않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재무적 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성 평가냐 효율성 평가냐, 효과성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효과성과 효율성 이렇게 비교해놨는데, 우리 요거는 효율성과 관련된 거예요. 효율성. 여러분들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인데요. 들어가는 건 자원인 거죠. 자원을 다 화폐로 계산하면은 요걸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용이라고 그러고요. 요 산출물은 나오는 게 화폐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오는 게 서비스면은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게 비용이고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다 화폐면은 비용 이익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들어가는 거는 화폐로 계산할 수 있는데 나오는 거는 화폐로 계산할 수 없이 서비스 받은 대상자로 계산을 하면은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조직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거는 화폐로 계산할 수 있지만 나오는 거는 화폐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호 서비스의 질적인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간호조직에서의 효율성 평가는 뭐로 하냐면 들어가는 비용과 나온 효과로 분석하기 때문에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효율성 평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무 통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비용이 낭비되지 않아,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았는가 분석함으로써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우리가 어디서 다뤘냐면 우리가 저기 앞에서 다뤘어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안이거든요. 우리가 요 예산은 앞으로의 수입 지출에 관해서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기획과도 관계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획한 대로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 기능과도 관계 있지만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외에 낭비하지 않고 재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 기능과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중점적으로 뭐 중심으로 살펴볼 거냐면 우리 요거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요거 우리 통제 방법, 통제 기법에서는 우리 이 질 관리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 인사 관리에서 다뤘고, 예산도 우리 앞에서 다뤘고, 비용 효과 분석은 효율성 평가인데 우리가 간호관리 목적에서 다뤘어요. 1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제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질 관리 위주로 다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우리가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설계에서 나온 부분 있죠. 네. 여러분들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뭐 행위를 통제할 건가 성과를 통제할 건가, 이걸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어떤 결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확실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만 통제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성과를 통제하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제할 건가 성과를 통제할 건가는 행위와 성과 간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뭘 설계할 것인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적응성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 범위라는 게 있죠. 통제 범위. 우리가 통제 시스템 설계할 때 범위를 넓게 할 건가 좁게 할 건가 뭐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한 업무다. 이건 굳이 일일이 다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통제 범위가 적은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업무라던가 불확실한 업무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이거나 그 다음에 뭐 불확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통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단위의 규모. 우리 통제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간호 단위에서 일하는 간호사 개인이 통제 단위가 되겠지만 간호 업무는 혼자서만 하는 업무가 많지 않거든요. 간호사들이 협심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통제할 때 단위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되겠지만 간호 업무에 관해서 통제할 때는 단위도 반드시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호 단위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통제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간격 보더라죠. 그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의 행위라던가 성과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통제할 거냐. 통제 간격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거는 여러분 불확실하다, 비일상적이다. 이런 것들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불확실한 거잖아요. 원하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려면은 우리가 자주 측정하는 게 좋은 거고요. 늘 일상적이다, 결과가 뻔하다. 이런 건 자주 측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측정 간격을 넓히는 게 좋은 거예요. 불확실하거나 비일상적인 거는 자주 측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측정 간격이 좁다는 거고요. 비일상적인 거는 측정 빈도수를 줄이는 거니까 간격을 넓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설계해 주는 게 좋을 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상과 벌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어디서 나왔냐면 동기부여 이론에서 강화 이론에 나왔어요. 강화 이론. 여러분들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화 이론에 근거하자면 우리가 긍정적 강화를 이용해서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고 부정적 강화를 이용해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데 긍정적 강화증에 해당되는 것이 보상, 부정적 강화증에 해당되는 것이 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과 벌, 즉 강화 요인을 이용해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 보상과 벌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과 벌을 이용해서 행동을 통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으냐면 행위가 끝난 직후에 보상과 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설계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제 시스템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죠. 그 밖에 통제 시스템 설계할 때 고려될 점에서 나왔잖아요. 요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요거는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됐던 적이 있다는 것. 우리가 통제 시스템 설계할 때 고려될 것이 통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하거나 너무 이르게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통제는 통제로서의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즉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제가 너무 많으면 역기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양이 적절할 것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제한다는 것이 그 업무와 관련한 행동, 업무와 관련된 성과를 통제하는 거지 사람을 그 인격을 통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상황은 존중, 인격은 존중하면서 통제해야 될 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반드시 비교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통제 과정이 표준 설정하고 측정하고 편차 시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비교 과정이 없이는 통제가 이루어져요. 수정 조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를 통해서 편차에서 벗어난 것을 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교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적응성이 있어야 될 거고 상황은 고려해야 되겠죠. 적응성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적용성이 있어야 돼요. 불필요한 거는 계속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용성이 있는 통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융통성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외적 관리 이거 잘 알아두세요. 예외적 관리. 여러분들 통제라는 것은 표준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수정 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통제한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표준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계하도록 해줘야 될 건가 다뤘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짚어주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질통제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했죠. 질통제. 여러분들 우리가 통제기법에는 재무적 통제, 관리감사제도, 인적자원회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적자원회계는 인사에서 다뤘다 그랬고 우리가 재무적 통제에서 이 비용효과 분석은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장에서 효율성, 효과성의 개념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뤘고 예산도 앞에서 다뤘어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앞부분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제기법 중에 우리가 질관리에 대한, 우리가 질관리라고도 하고 질통제라고도 그러는 거죠. 우리가 관리감사, 관리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서 질을 통제하는 기법인 이 질관리, 질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질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영어로 퀄리티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질 퀄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호의 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 관리 또는 질 통제에서의 질은 반드시 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측정 가능한 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측정 가능한 질을 설정을 해서 검토해 봄으로써 도달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통제하는 우리가 그것을 질 통제, 질 관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 의료의 질에서 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료의 질에서 구성 요소 요거 중요 표시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의료 조직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또는 간호 서비스 제공할 때 우리가 이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질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가? 의료의 질 구성 요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의료의 질 구성 요소는 어떤 학자는 3가지, 뭐 어떤 사람은 4가지, 어떤 사람은 뭐 7가지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걸 쭉 모아봤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학자마다 제시한 건 다 다른데 쭉 모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걸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 구성요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료의 질 구성요소 첫 번째가 효과성이죠. 우리가 효과성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행위인가 아닌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우리가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라면 우리가 질적인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질 구성 요소 중에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출은 효과라고 그랬죠. 목표 달성도라고 그랬고 우리가 투입은 들어가는 자원인데 자원을 화폐로 다 계산하면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효율성은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했는가. 즉 목표를 달성하되 얼마나 비용 낭비 없이 자원 낭비 없이 목표 달성했는가를 효율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료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이 서비스가 목표 달성하면서도 비용 낭비를 하지 않는 서비스다. 아주 효율적인 서비스다라고 얘기하면서 질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성 요소가 효율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기술 수준입니다. 우리가 서비스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기술 수준. 우리가 기술 수준이 높은 기술 수준의 서비스다. 질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우리가 서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 정도를 접근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이용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상, 거리상, 비용상, 그 다음에 뭐 절차상, 방법상 등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접근성이라고 그러는데 의료의 질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서비스를 구비하고 있는가.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는 정도를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이 많은 지역의 의료기관이다. 그러면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요거를 가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자가 많은 지역이다. 모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요건을 갖췄는가. 요거를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는 정도를 가용성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 외에도 우리가 만족도는 환자가 판단하는 거죠. 환자가 만족하다라고 판단하는 정도를 만족도라고 그러는 거고요. 지속성, 연소성, 계속성,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죠. 요거는 서비스를 이용하되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용하는가의 정도를 우리가 지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연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가. 즉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걸 골고루 갖추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가 지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적합성이라는 것은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 어느 정도 요구 대상자 중에 대상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했던 사람 중에 몇 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는가. 요거를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요구 대상자 중에서 효과 대상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필요했던 사람 중에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이 몇 명인가. 요거를 우리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구성 요소는 의외로 문제를 많이 다뤄질 거예요. 이미 다뤄졌고요. 그래서 요거 설명했을 때 어떤 구성 요소 설명했는가 잘 알아보셔야 돼요.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접근법에는 어떤 접근법이 있는가? 그 접근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접근법은 나눌 수 있어서 우리가 통제 또는 질관리 접근법, 우리가 접근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접근법에는 뭐가 있냐면 요거를 체계 모형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투입 있고 우리가 과정이 있고요. 과정 있고 산출물이 있다면 우리가 요 투입쯤에 해당되는 것이 구조적 접근법이에요. 구조적 접근법. 그러니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구조적 접근법. 그 다음에 이 과정은 행위 과정을 접근하는 거예요. 간호사의 업무 행위, 관리자의 업무 행위, 이 행위로 접근하는 것을 과정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과정적 접근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로 나오는 게 산출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결과,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의 결과를 도달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측정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결과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관리 접근법은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분류하는데 체계 모형으로 보자면 투입 과정 산출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구조적 요소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구조적 요소는 간호 환경, 간호가 수행되는 환경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 관련돼 있고 간호 전달과 전달 체계와 관련돼 있는 거죠. 간호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가 어떤가 요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돼 있거나 간호 전달 체계, 간호 전달 방법과 우리가 관련된서 접근하는 것이 구조적 접근법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요소로는 우리가 물리적 환경이라던가 도구라던가 철학, 목표, 건물, 조직 구조, 재정적 자원, 비품, 면허, 그 밖에 간호사가 주어지는 사건, 조건적 상태 이런 것들이 구조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질 관리에 있어서 투입 부분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으로 접근하거나 전달 체계로 접근하거나 그죠? 어떤 조건으로 접근하는 것이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되겠죠. 앞으로 몇 번 다시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정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료 제공자가 또는 간호 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 과정, 즉
간호사가 환자 간호하는 과정,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 수행 평가하는 활동들이라던가 또는 관리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관리 과정, 뭐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런 활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정적 접근법에 해당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결과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요거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다가 우리가 질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건강 상태나 변화 결과로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환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라던가, 예, 건강 상태 변화, 뭐 만족도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결과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워낙 문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업무평가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간호의 질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개념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질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관리 방법. 그래서 우리가 질관리와 관련된 개념에서 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우리의 질관리 방법. 우리의 두 가지 질보장 QA 기법이 있고 TQM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QA 기법하고 TQM 기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기출문제 볼 것 같으면은 이 QA하고 TQM에 대한 문제가 아주 상당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교재에는 간단하게만 소개됐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빈 공간에 써가면서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요 다음 시간에 요 QA하고 TQM 우리가 그 메모에 가면서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질관리 기법인 QA와 TQM 기법 들어가면서 이어가도록 하자.